저는 리얼패스 컨설팅 김규진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 한국 부동산 초토화라고 제가 제목은 달아봤는데 초토화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 파악을 하자라는 게 요지고요. 자, 일단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다른 거는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요즘에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뭐 부동산 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보실 텐데 그 좀 자극적인 이제 썸네일들이 많죠. 제가 그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유튜브에서 이제 좀 긴 영상 중에서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온 영상의 제목만 좀 한번 따로 모아봤어요. 보시면 이게 뭐 그냥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 모은 건 아니고 이제 요즘 분위기가 어떤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려고, 또 반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조회수가 많이 나온 영상입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 정도 조회수를 조회해보면은, 조회수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한 30개 중에 거의 대부분 뭐 90% 이상이 이런 제목이에요. 부동산 관련 영상이. 그렇죠? 제목 보면은 되게 무시무시하죠. 한국 역사상 최악의 위기다. 뭐 6개월 뒤에 집값이 이렇게 된다. 모두가 모른 척을 하고 있다. 부동산 폭탄이 아직 안 터졌다. 국민 빚이 3,700조다. 한국 아파트가 싹 다 물갈이가 된다. 뭐 IMF 같은 금융위기가 반복되고 있다. 혹은 뭐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비참해진다. 라든지 뭐 강남이 진짜 위험하다. 이런 굉장히 이제 자극적인 제목들의 영상이 많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자극적인 제목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조금 걸은 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영상들을 보면 사람이 마음이 이게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진짜 큰일이 나는 건 아닌가 싶고, 이제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어쨌든 집이 있으신 분들은 집값이 떨어지는 걸 바라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될 텐데,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세미나를 준비했던 것이고,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사람이 돈이 없으면 판단력이 흐려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흐려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흐려질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흐려질 것 같으세요? 일단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똑똑하신 분들로. 네. 근데 실제로 자, 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돈이 없으면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이제 생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이제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왜 이제 그러냐? 실제로 실험을 해봤다는 겁니다. 미국이랑 영국의 이제 경제학자들이 농부 4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어요. 농부가 뭐 하는 사람이죠? 농사 짓는 사람. 자, 농사를 지으면 수확은 언제 합니까? 가을에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을이잖아요. 수확을 해야 되는데, 자, 농부 400명을 대상으로 수확을 하기 전에 IQ 테스트를 한번 하고, 수확을 하고 난 후에 IQ 테스트를 한번 했습니다. 물론 뭐 똑같은 2번 시험을 보게 한 건 아니겠죠. 집단을 이렇게 다르게 해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해봤는데, 추수하고 수확을 하기 전에 IQ가 높게 나왔을까요? 한 후에 IQ가 높게 나왔을까요? 네. 실제로 한 뒤에 더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수학을 하기 전에는 돈이 없고, 수학을 하고 나면 돈이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났느냐? IQ가 13 정도가 차이가 났답니다. 똑똑해진 거예요. 돈이 많아져서. 이게 13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차이냐면 알코올 중독자랑 정상인의 차이 정도라고 합니다.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지능검사 정확도가 추수 후에 더 올라가고, 그리고 반응 시간은 더 줄어들고, 그다음에 오류도 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Q가 더 높게 나왔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돈이 없을 때, 추수 전에는 쪼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고, 추수하고 나서 여유가 있을 때는 똑똑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돈이 없으면 당연히 이제 판단력이 IQ가 낮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돈이 없으면 슬프니까 술을 마시게 되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알코올 중독자처럼 IQ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사실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최근에 돈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돈을 잃으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 아니에요? 맞나요? 아닌가? 여기 계신 분들 다 부동산 투자해서 돈 많이 버셨나 보는데, 대부분은 여기 세미나 오지 않으신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아마 자산을 좀 잃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왜 그러냐?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좀 보시면은 이게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입니다.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20년 뭐 이렇게 보시면은 가격이 갑자기 급상승하죠. 그쵸? 가격이 쭉 오릅니다. 그래서 이때가 100이라고 치면 거의 한 40% 정도는 가격이 오르네요. 그쵸? 그러다가 정상에서 조금 머물러 있다가 이제 이때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아파트 가격이 쭉 빠집니다. 그쵸? 그래서 한 30% 정도는 빠졌네요. 그쵸? 코로나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일을 못하고 경제 활동을 못하니까 나라에서 돈을 풀었죠. 그쵸? 돈을 막 그냥 현금을 줬어요. 미국도 막 그냥 1인당 막 달러 돈 주고, 우리나라도 재난지원금 줬잖아요. 유동성이 크게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게 다 자산시장으로 몰려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이 쭉 오르죠. 자,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많이 풀려 있으면 물가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긴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금리 올리고 우리나라도 금리 올리면서 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쭉 빠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아파트 가격이 빠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아까 방금 많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울해지는 거죠. 그죠? 왜? 아니, 내가 아파트 서울에 가지고 있던 게 원래 10억 하고 있었는데 7억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내 돈 3억이 없어졌네? 그쵸?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게 아파트를 한 채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채 들고 계신 분이면 더 타격이 크겠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판단력이 온전하지 못할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실 두 가지 범위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두 집단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잃으신 분이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다가 떨어져서 잃으신 분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집단은 뭐냐? 여기서 들고 계시다가 이렇게 떨어지신 분들, 현실적으로 직접 피부로 느끼신 분들이 있고, 또 한 집단은 뭐냐? 요때 못 사신 분들. 그쵸? 요때 계속 못 산 거예요. 계속 오르잖아요. 계속 못 샀어요. 그쵸? 그분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그쵸? 내가 돈을 잃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분들은 이제 이런 거죠. 기회를 놓치신 거죠. 그쵸?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표적인 단어가 있잖아요. 요때 나온 단어. 남들은 다 부자가 되는데 나만 벼락거지. 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이분들 입장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요때 들고 계시다가 가격이 떨어지신 분들이랑은. 이분들은 뭐 다 망해라 이런 마음일 수도 있죠. 그쵸? 한번 리셋되라.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전날에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어요? 학교에 불났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리셋되라, 다 망해버려.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런 분들 들어가서 영상 열심히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떨어진대, 폭락한대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위로를 받고, 또 이제 들고 계시다 떨어지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이제 실수를 하죠. 더 떨어진대 이러면서 막 금매로 던지고, 그렇죠? 그래 금매로 막 던지니까 여기서 이제 그거를 받아 먹으신 분들이 이제 다 사서 이제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수를 하지 말자라는 게 요지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제 뭐라고 할까, 이 영상을 이렇게 이제 제작해서 올리시는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목적이 있어요. 그죠? 아니, 뭐, 내일 불났으면 좋겠다, 뭐, 학교 불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불안함에 못 참고 던지신 분들이나,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봤는데, 그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신 분들은 뭐 피해 보신 게 있나요? 없죠? 오히려 돈을 많이 벌었죠. 왜?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유튜브는 상업적인 공간이잖아요. 그죠?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돈을 법니다. 그렇죠? 목적이 있는 영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어느 정도 현실을 좀 냉정하게 파악하고 뭐가 맞는 것인지 좀 이제
분간을 하자라는 게 오늘 세미나의 어떻게 보면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공포팔이라고 하죠. 이렇게 공포를 파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많이 드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대표적인 사례들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성장을 한 이후에 큰 위기를 한 2번 정도 겪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IMF, 그렇죠? 외환위기 한번 겪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 때 한번 휘청거렸고, 그렇죠? 일본은 뭐 우리나라가 겪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도 사실 이 영상에서 가장 또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 지금 그때 일본이 무너지기 전이랑 뭐 소름 끼치게 똑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곧 일본 따라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IMF 외환위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실제 이 IMF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겪으신 분들은 이게 트라우마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꺼내면 또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미국발 금융위기는 사실은 조금 뭐랄까 우리나라만 겪은 위기라기보다는 그죠? 전 세계가 다 휘청거렸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제 다 같이 어려웠던 시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제 이런 그 영상에서 이런 위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아니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비슷해서 우리나라도 곧 부동산 시장이 뭐 초토화된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지. 그러면 그걸 알려면은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때 그런 위기가 왜 생겼는지 알아야겠죠. 원인이 뭐였는지. 그리고 그때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랑 진짜 비슷한 건지. 같은 게 있으면 뭐가 같고 다른 게 있으면 뭐가 다른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이게 이런 부분은 같지만 이런 부분은 또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떤 위기에 대해서 저는 좀 다룰 거냐면, 이 IMF 외환위기에 대해서 좀 다룰 생각입니다. 자, 이 사진, 뭐 하고 있는 사진 같으세요? 연세가 좀 다들 있으신, 네. 이 사진을 딱 보고 무슨 사진인지 바로 캐치하신 분들은, 연세가 조금 있으신 걸로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진을 봤는데, 뭐 하는 사진이지?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30살 미만이실 것 같고, 그쵸? 이게 뭡니까? 금 모으기, 그쵸? IMF 때 우리나라가 빨리 IMF 졸업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그때 IMF 때 이렇게 우리나라가 엄청난 큰 위기를 겪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조기 졸업을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그 졸업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왜 외환위기가 터졌냐, 그렇죠? 그걸 알아야 지금이 비슷한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외환위기 왜 발생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으로 IMF 당시에 뭐 외환 당국에 근무를 했다거나 뭐 정부의 요직을 맡고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참고를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들 오건영 팀장님이라고 아세요? 영상 보신 분 계시죠? 그분이 이제 최근에 위기의 역사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내용을 참고를 했다라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IMF를 잘 알지 못하니까. 자, 아무튼 외환위기 왜 발생했을까에 대해서 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벌써부터 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여러분들 졸리시면 손 드세요. 네. 손은 안 드시겠지만. 자, 아무튼 외환위기 왜 발생했을까?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재밌게 설명하는 재주는 없어서 간단하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1995년 당시에 대한민국, 이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나갔대요. 엄청. 수출도 잘 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었답니다. 우리나라가 그때 왜 그렇게 잘 나갔을까? 에는 배경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잘나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시대적인 상황이 또 맞아떨어진 부분도 있었더라. 라는 얘기예요. 자, 어떤 부분이 맞아떨어졌느냐? 일단, 엔화가 굉장히 강세였다고 합니다. 엔화 강세랑 우리나라 수출 잘 되는 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자,
엔화가 강세라는 건 엔화의 이제 가치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미국 바이어예요. 바이어인데 야, 저기 일본이랑 한국에서 냉장고를 좀 수입해 와서 미국에 팔고 싶어요. 근데 엔화가 강세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같은 돈으로 일본 냉장고는 2대 살 수 있는데 한국 냉장고는 4대를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 거를 수입해야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엔화가 강세를 보일수록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된다. 그래서 수출이 잘 된 거예요. 엔화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수출이 계속 실적이 좋죠. 근데 거기에 실적이 더 좋아진 게 한 게 뭐냐? 반도체 특수. 여러분들 그 286 컴퓨터, 뭐 386 컴퓨터 이런 거 기억나세요? 요즘에는 뭐 그런 얘기 안 하지만 당시에 이제 개인 PC 시장이 이렇게 확 확대되면서 이제 가정에도 이제 컴퓨터를 놓는 이런 집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 CPU에 들어가는 뭐 반도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당시에 이제 반도체 산업을 이제 확장하면서 굉장히 이제 반도체 특수를 누렸던 거죠. 수출이 굉장히 호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좋죠. 그쵸? 수출이 잘 되고 돈이 막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기업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설비를 투자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제가 반도체 공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공장은 하루에 반도체를 100개 만들 수 있는데 매일마다 해외 바이어가 와서 300개씩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100개만 팔까요? 아니죠. 공장을 더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루에 300개 생산 가능하도록. 그렇죠? 그러면 엄청 많이 돈 벌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0개를 만들 수 있으려면 공장이 지금 규모의 3배가 돼야 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하죠? 대출 받아야죠. 뭐. 그렇죠? 대출 받아도 별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아니 하루에 300개씩 팔면 금방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설비 투자를 이제 하게 되고 그 와중에 이제 자금이 필요하게 되니까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설비를 투자하면 일자리가 늘어나잖아요. 일자리가 늘어나면 고용 증가되고 사람들이 소비를 더 하고 소비가 늘어나면 경제가 이제 또 기업들이 돈을 벌고 이렇게 선순환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그렇죠? 계속 이렇게만 가면 뭐 나쁠 게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설비에도 많이 투자하고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몸집을 불린 거예요. 당시에 뭐. 그렇죠? 당시에 있었던 기업들 뭐 대우 이런 거 기억 아마 하실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자, 그런데 이제 그때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그 전까지는 이제 금융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외국에서 돈을 빌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미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올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우리나라가 96년에 OECD 가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뭐 선진국 대열에 합류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을 개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돈을 빌려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단기 외채가 증가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이겁니다. 우리나라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금리가 8%예요. 근데 미국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금리가 4%라고 합니다. 어디서 돈을 빌려야 됩니까? 그렇죠. 미국 금리가 반인데 미국에서 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당시에는 굉장히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야 미국에서 빌리니까 이자 엄청 싸.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돈을 끌어다가 많이 쓴 거죠. 해외에서. 그래서 외채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계속 이렇게 꽃길만 걸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95년부터 이제 IMF 구제금융 직전까지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일본에 지진이 한번 납니다. 고베 대지진. 자, 이게 근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자, 지진이 이제 엄청 큰 지진이 한번 나요. 지진이 나면 이거 복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엔화가 필요하죠. 자, 엔화가 안 그래도 강세인데 엔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어요. 그럼 엔화의 가치가 낮아지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죠. 수요가 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엔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엔화가 안 그래도 강세였는데 초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이렇게 가다가 진짜 우리나라 기업들 다 망하겠다.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왜? 안 그래도 우리나라 때문에 수출 안 돼서 죽겠는데 엔화가 더 강세를 보인대잖아요. 수출이 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일본 정부에서 당시에 이제 선진국들의 이제 미국 뭐 이런 선진국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엔화를 좀 약세로 전환을 해달라. 근데 당시에 또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이랑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그게 이제 뭐 역플라자 합의라고 합니다. 아무튼 인위적으로 엔화를 약세로 전환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거기다 대고 뭐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때 뭐 명함을 내밀 입장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엔화가 약세가 되면 우리나라 수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로 안 좋아지겠죠? 경쟁력이 떨어진 거니까. 그렇죠? 이제 일본 냉장고도 4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수출 실적이 좀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쇼크. 컴퓨터 시장이 계속 확장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 한 대씩 다 사더니 이제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는 뒤에도 얘기 드리겠지만, 반도체를 막 이렇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은 거죠. 왜냐면 이제 300개를 계속 필요로 했던 이유가, 내일 되면 못 구할 것 같아서 미리 사두려고 했던 건데,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공급 루트가 이제 넓어지면서. 여기 기업 갔는데 안 되면 뭐 저쪽 게 반도체 파는 데 가서 사면 되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반도체 쇼크가 오면서 컴퓨터 시장도 냉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이 잘 안 되죠. 그죠? 근데 수출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바로 망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잠깐 장사 잘 안 된다고 해서 가게가 망하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빨리 망했던 원인이 뭐냐? 그러면 바로 단기 외채라는 겁니다. 단기 외채. 여기에 그 원인이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왜? 지금이랑 비교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럼 단기 외채가 왜 문제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단기 외채. 자, 단기는 만기가 짧은 겁니까? 긴 겁니까? 짧은 거. 자, 만기가 짧다. 그쵸? 자, 외채. 우리나라 원화로 빌린 돈인가요? 달러로 빌린 돈인가요? 달러. 그쵸? 자, 요 두 개가 굉장히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 만기가 짧아도 우리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전세 대출 받잖아요. 그죠? 전세자금 대출 받았는데 2년 살았어요. 근데 내가 이 집에 2년 더 살고 싶어요. 은행 가서 뭐라고 합니까? 대출 연장해주세요. 이러죠? 은행에서 해주잖아요. 그쵸? 왜? 뭐 받으면 되니까 나중에. 그쵸? 근데 이때는 뭐가 문제였냐면, 외국에다가 6개월 동안 우리 기업에서 한 2만 달러 정도 쓸게 하고 빌렸어요. 근데 외국 은행에서 딱 봤을 때, 야, 근데 한국 상황이 좀 안 좋은데? 야, 이거 한번 연장해줬다가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연장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는 거예요. 야, 연장 안 돼. 빨리 갚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달러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그쵸? 이게 한 가지 문제였고. 그 다음에 달러 빚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또 치명타였습니다. 이거는 왜 치명타일까요? 혹시 직감적으로 뭐가 문제다라고 느낌이 오시는 분? 안 계세요? 방금 누가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 네. 네. 감사합니다. 자, 환율 때문에. 네. 왜 그러냐? 자, 내가 돈을 빌려올 때는 만약에 1달러에 1,000원이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000원이었다. 자, 그럼 10,000달러를 제가 빌렸습니다. 외국은행에서 10,000달러를 빌렸으면 제가 원화로는 1,000,000원을 빌린 거잖아요. 그쵸? 그럼 1,000,000원을 빌려가지고 뭐 설비도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열심히 잘 썼어요. 근데 6개월 뒤에, 야, 갚으래. 대출 연장 안 된다 해서 갚으려고 제가 1,000,000원을 딱 모아가지고, 야, 이걸로 갚아야지. 이러고 이제 갔어요. 근데 1,000,000원 아니래요. 2,000,000원 갚으래요. 왜? 6개월 뒤에 봤더니 1달러에 이제 2,000원이 된 거예요. 자, 외국은행에서 10,000달러를 빌렸으면 10,000달러로 갚아야 됩니까? 1,000,000원으로 갚아야 됩니까? 10,000달러로 갚아야 되죠. 그럼 제가 6개월 뒤에 1,000,000원을 가지고 달러를 사서 그렇게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달러를 사려고 할 때 보니까 1달러 2,000원이 된 거예요. 그럼 1,000,000원으로 이제는 10,000달러를 못 사는 거예요. 그쵸? 그럼 저 2,000,000원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죠? 이게 사실 이자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달러 빚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 환율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굉장히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근데 이제 대출을 연장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막 달러를 구하려고 혈안이 될 거 아닙니까? 빨리 달러를 사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부도나니까. 달러 수요가 계속 늘어납니다. 자,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건가요? 내려가는 건가요? 올라가죠. 그럼 원화 가치는 내려가죠. 자, 원화 가치가 내려간다는 거는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되게 똑똑하시네요. 저희
한참 읽었는데. 자, 환율이 급등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일단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죠? 1달러당 1,000원 하다가 갑자기 1,500원, 2,000원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살아남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지죠? 자, 그럼 누군가는 나서서 환율을 낮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나서야 되죠? 그렇죠. 외환당국에서 나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환율을 방어하려고, 환율을 낮추려고 외환당국에서 외환보유고를 이제 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달러를 푼 거죠. 너도 나도 달러 필요해 이러니까 이제 외환당국에서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푼 겁니다. 야, 이걸로 좀 달러 사서 환율도 낮추고 외국의 빚도 갚아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미친 듯이 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이제 답이 없어진 거예요. 다 풀어도 빚을 다 못 갚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가 부도. 우리나라 망했어요. 돈 좀 빌려주세요 해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자, 그 이후에 힘든 시기는 제가 뭐 말씀드릴 게 없고, 자,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를 제가 좀 여기까지는 이해 쉽게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자, 원인은 이제 우리가 알았죠? 그렇죠? 원인은 알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상황이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하면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황이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한지 뭐 어떤 부분은 같고 어떤 부분은 다른지를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뉴스 기사를 좀 볼게요. 자, 제가 아까 IMF 터지기 전에 엔화가 강세였다고 했나요? 약세였다고 했나요? 강세를 보이다가 어떻게 됐다고 했죠? 약세로 전환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잘 안 됐다고 했잖아요. 자, 최근 8월 29일 기사네요. 엔화 6개월 내에 1990년 수준 약세 가능. 뭐 제목만 봐도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를 보인다는 내용인 것 같죠. 그럼 우리나라 수출이 잘 안 된다는 얘기겠죠? 네, 잘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기사가. 자, 그리고 자, 반토막난 반도체 수출 7개월 연속 마이너스. 이건 5월 기사네요. 자, 무역 적자도 14개월째. 소름 끼치도록 똑같네요. 반도체가 수출이 잘 안 된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들은 비슷한가요? 비슷하지 않은가요? 비슷하죠. 엔화도 약세고 반도체 장사도 잘 안 돼. 야, 아까 전에 IMF 터지기 전이랑 너무 똑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야, 그러면 이제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봐, 야, 상황이 이렇게 똑같잖아. 우리나라 이제 망했어.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저도 영상 그렇게 해서 올리면 이제 조회수가 폭발하고 저도 돈을 많이 벌 텐데, 네. 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네. 뭐가 다른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냉정하게 뭐가 다른지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뭐가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자, 외환위기가 다시 그럼 발생할까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건 뭐냐? 우리나라가 많이 부자가 됐습니다. 많이 부자가 됐어요.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환 보유액이 여기 이제 그래프 보시면 1996년 IMF 터지기 1997년 11월에 신청했으니까 1년 전이죠. 1년 전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332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 말, 작년 말 기준으로 얼마냐? 4,232억 달러. 그냥 봐도 한 12배에서 13배가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쟁여놓은 달러가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작년 말 기준으로 세계 9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나라 중에 9위래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답니다. 이 작은 나라에. 많이 쟁여놓은 거죠. 그렇죠? 물론 이건 무조건 좋다고만은 할 수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돈을 벌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일자리도 늘어나고 소비도 늘어나고 나라가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할 텐데 이제 되게 뭐라고 할까요? 이제 움츠러든 거죠. 왜? 또 망할까봐. 외환위기의 어떤 트라우마, 그쵸? 야, 달러 빚 안 돼. 달러는 일단 쟁여놔. 뭐 이런, 그쵸? 그래서 사실은 마냥 좋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위기 상황에서는 굉장히 대응을 잘 할 수 있겠네요. 자, 하지만 누군가는 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야, 돈이 500억 있어도 빚이 1000억이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는 얼마냐? 단기 외채.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비중이 얼마가 되느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 중에서 이제 거기 대비해서 단기 외채 비중은 얼마? 단기 외채라는 건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 자, 1996년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달러는 332억 달러가 있는데 단기 외채 비중이 332억에 211.4%였답니다. 2배가 넘는 거예요. 돈은 300억인데 빚이 600억인 거예요. 600억인 거예요. 당연히 문제가 되죠. 지금은요. 2021년 기준으로 예를 들면 이거죠. 4천억이 있는데 그 중에 단기 외채 비중이 3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외국에서 뭐 돈 다 갚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다 갚고도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어디 돈 빌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튼튼해졌다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이 달러만 봤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단기 외채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가 해외에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주식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그 미국 주식 사가지고 사고 팔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미국에 있는 금융 자산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달러 필요해 이러면 거기 자산 팔고 달러 사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외 금융 자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금융 자산보다 금융 부채가 많으면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융 자산이 금융 부채보다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 대외 금융 자산이 작년 1분기 기준으로 거의 7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투자한 게 많다는 얘기예요. 해외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사고, 기업에 투자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20년간 대외 금융자산이 14배가 증가했고, 이게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요. 2014년부터 이미 우리나라는 순대외 채권국으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해외에 많이 투자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강한 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상황들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 그렇죠?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거. 위기 어떤 상황적인 측면은 수출도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비슷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당장 망할 정도로 돈이 없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뭐 IMF 외환위기를 들먹거리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그것 때문에 망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국가 부도가 난다거나 이럴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여기까지 딱 세미나를 하고 만약에 조시는 분이 한 5명 정도 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예, 다들 열심히 보시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지루한 내용을 얘기 드리면 오늘은 그래도 한 2분 정도인 것 같아서 얘기해 드릴게요. 네. 농담이고요. 자,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때랑 지금이랑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정책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금융정책, 아무튼 지겨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겨운 내용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절대 안 망해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좀 현실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는 얘기입니다. 아니 맨날 뭐 그 안 좋은 얘기만 하면서 우리나라 망한다 하지 말고 진짜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지금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서두가 되게 길었는데 제가 항상 서론이 길어요. 오늘도 서론을 너무 힘을 줘버렸는데 아무튼 네, 지금까지 들으신 여러분들이 위너 아무튼 그렇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어요. 오늘 나왔던 내용이랑 조금 이제 연관을 지어서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이라는 이 상품의 본질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연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잘못 만들었나요? 네. 연기가 어설프네요. 네, 아무튼. 뭡니까? 뭔지 모르세요? 여러분들 애기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다 사보셨을 텐데. 네. 포켓몬빵이잖아요. 포켓몬빵. 그죠? 포켓몬. 이건 쓸 필요가 없겠네요. 네. 포켓몬빵. 자. 이거 왜 제가 뜬금없이 부동산 세미나 하는데 포켓몬빵 사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느냐? 자,
포켓몬빵이 최근에는 좀 인기가 시들해진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 어마어마한 인기였습니다. 빵이 맛있어서 인기가 많았을까요? 네, 왜 인기가 많았어요? 네, 그 안에 띠부띠부실이라고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네, 요거를 수집하시는 분들이 많고 애들이 거의 환장을 하기 때문에 포켓몬빵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특수를 누렸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저희 애가 저한테 아빠 포켓몬빵 사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사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자, 편의점에 갔습니다. 포켓몬빵 어디 있지?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포켓몬빵 없어요. 그러니까 알바가 되게 비웃듯이 얘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요즘 분위기도 모르나. 그러니까 뭐 아니 줄을 서서 사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물어본다고 뭐 이런 표정으로 막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좀 찾아봤더니 엄청난 인기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편의점에 매일 들릅니다. 어느 날 딱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마침 카트에서 포켓몬빵을 쫙 들고 들어와서 매대에 이렇게 탁 채우는 거예요. 매대 포켓몬빵 5개를 탁 채우는 겁니다. 자, 저는 그럼 이때 포켓몬빵을 1개만 살까요? 5개를 다 살까요? 그렇죠. 5개를 다 삽니다. 왜? 내일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해야죠. 5개를 사서 이제 매일 하나씩 주는 거죠. 매일 하나씩 주면서 아빠 대단하지? 오늘도 구해왔어. 자랑하면서. 그러면 애가 이제 우리 아빠 최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통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5개를 다 삽니다. 그렇죠? 자, 이게 뭐냐? 가수요라는 겁니다. 아까 반도체 얘기할 때도 잠깐 드렸었죠? 내일 당장 다른 데서 못 살 것 같으니까 300개씩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포켓몬빵도 마찬가지로 저 포켓몬빵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당장 필요 없어요. 당장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근데 5개를 사잖아요. 그죠? 가수요. 자, 그럼 가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많이 오르겠네요. 그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거니까. 이건 일반적인 수요 공급 이론으로도 사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심리적인 요인이 개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이 포켓몬빵을 더 이상 5개씩 안 사게 됐습니다. 자, 왜냐? 자,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이걸 확보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집 앞에 큰 마트를 갑니다. 마트 오픈 시간에 맞춰서 갔습니다. 갔더니 이 마트는 오픈 시간마다 편의점은 24시간 열려 있잖아요. 마트는 오픈 시간에 있잖아요. 오픈 시간마다 포켓몬빵이 매대에 이렇게 쫙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거기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편의점에 매번 막 시간 날 때마다 갈 필요가 없네. 오픈 시간에 맞춰서 오면 나는 무조건 하루에 1개는 살 수 있겠다는 안정감이 생기죠.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기니까 언제든 구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기니까 더 이상 5개씩 사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마트에도 가지 않게 됐어요. 왜? 편의점에 가도 그냥 언제든지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냥 공급이 더 늘어나서 이제 계속 고시속적으로 공급이 되니까 살 사람들은 다 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경쟁해서 사야 되는 게 아니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가수요를 진정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자, 일단 가수요가 발생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격 쫙 오를 때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서 집을 사신 분들의 심리가 어땠을까요? 야, 이러다가 나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겠죠? 당장 나는 집이 필요 없지만 미리 사두게 됩니다. 맞나요? 가수요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아파트를 어느 정도 이제 금융상품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파트 사셔서 가격 올랐으면 좋겠습니까? 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올랐으면 좋겠죠? 왜? 아파트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은 거잖아요, 이거는. 집을 거주 목적으로 생각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투자 목적으로. 금융상품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거주할 집이 하나 있지만 추가로 또 사죠. 이것도 필요 없지만 사는 거잖아요. 집은 원래 거주하려고 필요한 건데 거주 안 할 거예요. 그래도 삽니다. 가수요가 또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포켓몬빵은 이제 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든 공급을 늘리면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됩니다, 가세요가. 근데 집은, 아파트는 그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우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힘들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으니까. 자,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돈이 5억이 있습니다. 대출을 안 받고 집을 사려고 합니다. 자, 근데 저는 집이 만약에 지금 저기 전라남도에 집이 필요하다, 뭐 경상북도에 집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는 어느 정도는 조급하진 않겠죠? 5억이면 뭐라도 하나 사긴 살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제가 만약에 서울에 꼭 집을 사야 된다라고 하면 5억으로 괜찮은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잖아요. 그죠? 이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가 힘들죠. 서울에 집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수요가 사그라들기가 힘듭니다. 다 서울로 오니까. 여기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소득 수준이, 이거 뭐 슬픈 얘기긴 한데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서울에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일자리가 다 서울에 있잖아요. 서울에 있어야 그나마 뭐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단 말이에요. 현실이 그래요. 저기 아무도 없는 시골에 가서 돈을 벌 기회가 많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울이 훨씬 인프라가 더 발달이 돼 있습니다. 지방에 내려가면 병원 가려면 막 차 타고 1시간씩 나가야 되고, 그렇죠? 서울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역에 따른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공급을 단기에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지금 왜 최근에 뉴스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전국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이 엄청 작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집 짓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착공 들어간 게 작거나 인허가 물량이 작으면 2, 3년 뒤에 이게 터지니까. 그렇죠? 공급을 단기에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사실은 이제 부동산의 어떻게 보면 본질인 부분이죠. 그러면 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부동산이라는 건 공산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나라가 망할 정도의 큰 위기가 아니라면 이런 부동산의 본질적인 부분은 바뀌는 게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제 대처를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지금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좀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얘기했던 걸. 자, 우선 제가 제일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 이념적 사고에서 좀 탈출을 하자. 이념적 사고라는 게 뭡니까? 제가 지금 오늘 세미나 하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아파트 값이 올라야 됩니다. 아파트 값이 떨어져야 됩니다. 라고 말한 적 있나요? 저 그렇게 말했나요, 혹시? 집값이 떨어져야 됩니다. 라고 말했나요? 집값이 올라야 됩니다. 라고 말했나요? 아니죠.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우리는 당연히, 집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하지만 그게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자, 이런 거 말씀드려볼까요? 자, 전세가가 올라갑니다. 자, 매매가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간다. 자, 요거를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가 밀려서 올라간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전세가가 그럼 오르면 매매가는 무조건 올라간다가 그냥 팩트입니까? 사실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건 매매가 상승 요인입니다. 요인. 그죠? 근데 이것만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현상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또 그 외에 다른 현상들도 많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정책적인 부분, 금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러면 상승 요인보다 하락 요인이 많으면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거를 그냥 A면 B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바라는 바를 어떻게 보면 그 결과로 그냥 결부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폭락하는 영상을 이제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아, 집값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 나도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매몰이 돼서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 영상 보고 있을 시간에 아니면 뭐 제가 집을 들고 있는데 막 아파트 가격이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막 영상 보면서 막 불안해해요. 그럴 시간에 그냥 우리 아파트 단지 부동산 가가지고 거기 사장님이랑 한 30분 동안 잡담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왜? 아니 그러면 그 사장님이 뭐 그런 얘기라도 해줄 거 아닙니까? 요즘에 우리 아파트 전세 물건이 싸고 없어졌네 뭐 이런 얘기라도 해줄 거 아니에요. 그게 훨씬 더 도움되는 정보라는 얘기예요. 영상 보고 막 올랐으면 좋겠다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을 시간에 현장을 가서 정보를 습득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뭐 늘 말씀드리지만 얘도 다양한 요인이 합쳐져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뭐 단순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그렇게 따지면은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은 계속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반등은 그럼 왜 나왔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도식화해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뭐 떨어졌으면 좋겠다, 올랐으면 좋겠다. 이거는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건 나의 바람이고 그걸 단순하게 부동산 시장의 결과물로 이렇게 결부지어서 생각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간에 오늘 세미나 오신 것처럼 현장 가서 분위기 한 번 더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신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공급이 어려운 곳에 기회가 있다. 요거는 제가 뭐 사실 그 방금 전에 우리 포켓몬빵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서울이랑 수도권이랑 두 지역 중에 한 군데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방금 전에 세미나 들으신 분들이면 좀 더 크게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서울에 투자하는 게 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왜? 서울에 사기 신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까? 수도권에는 사기 신도시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있죠. 서울에는 사기 신도시 못 만들어요. 왜? 땅이 없으니까. 사기 신도시 만들려면 용산공원이랑 저기 올림픽공원이랑 이런 거 다 공원 철거하고 아파트만 지어야 됩니다. 누가 공짜로 땅을 줍니까? 그렇죠? 공급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서울 같은 경우는 시간만 있다고 해서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수도권은 시간만 있으면 공급하죠. 노는 땅에다가 4기 신도시, 5기 신도시 만들면 되잖아요. 서울에는요. 못 만들죠. 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공급해야 됩니까? 그렇죠. 기존에 있던 거 부시고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거나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건축 아파트가 왜 비쌉니까? 그래서 비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은 지금 음마 아파트나 잠실주공 5단지 이런 게 가격이 비싸면 안 되죠.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아파트가 지금 진짜 거의 막 쓰러질 것 같은데. 여의도 가시면 시범 아파트 보시면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옆에는 63빌딩이 쫙 올라가 있는데 바로 옆에 아파트는 지금 페인트 다 벗겨지고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도 비싸잖아요. 왜? 재건축하니까. 그거 아니면 거기 공급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 다 나가세요 이러고 거기 새 아파트 지을 겁니까? 안 되니까. 재건축. 그리고 또 노후된 빌라촌 이런 데는 재개발밖에 답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본질적인 부분이랑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만약에 뭐 저희도 상담을 하니까 투자 목적으로 뭔가 추천을 드린다고 하면 항상 얘네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올해 초에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때는 실제로 추천을 드립니다. 왜? 많이 빠졌으니까. 분명히 반등하면 내가 거기서 차익을 실현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과 무관하게 만약에 시장과 무관하게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처라고 하면 저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 본질적인 부분들을 생각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지라도. 자, 그래서 공급이 어려운 곳에 항상 기회가 있다는 부분을 잊지 마시고 세 번째는 오늘 내용이랑 바로 뭐 직결될 것 같습니다. 너무 대출을 많이 땡기지는 말자.
이것도 이제 뭐 생각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어떤 안정적인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되게 IMF도 사실 그래서 터졌던 거기도 하고요. 야, 엔화는 계속 강세일 거야. 반도체는 계속 장사가 잘 될 거야. 그럼 우리가 최근에 시장이 폭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금리는 항상 저금리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우리도 모르게 야, 금리는 오르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금리가 오르니까 대출 이자에 부담이 생기고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이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변동할 수 있다는 걸 유념하자는 얘기입니다. 아니, 금리가 지금 상태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또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항상 지금 금리일 거야 라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수적으로 사고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보다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으니 너무 레버리지를 많이 땡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안전한 정도로 투자를 하시는 게 앞으로 어쨌든 지금 변동성이 심한 부동산 시장에서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라. 요거는 뭐 최근 들어서는 조금 의미가 퇴색은 됐습니다. 왜? 세금 규제가 많이 풀려서 예전에는 취득세도 중과 뭐 양도세도 중과 종부세 뭐 엄청 세금 부담이 많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규제가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솔직히 의미는 조금 퇴색이 되긴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갈아타기를 한다라고 할 때 A에서 B로 갈아탈 건데 왜 우리 이런 표현 쓰던데요? 이 업그레이드? 무슨 얘기야? 애매한 갈아타기는 좀 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시장이 좀 기회인 것 같아 하는데 내가 지금 B-급의 아파트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 B로 갈아타는 거예요. 분명히 업그레이드는 업그레이드 한 건데 이게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업그레이드 하면서 나가는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중개 비용도 나가야 되고 취득세도 나가야 되고 이게 사실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만 못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만약에 갈아타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면 조금 확실하게 상급지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애매하게 가시는 거는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 덧붙이면 이런 겁니다. 본인들이 살고 계신 동네는 다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보통. 왜?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그죠? 익숙하니까. 그죠? 나는 마트도 어디 있는지 알고 병원도 어디 있는지 알고 학교도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조금 멀리 나가도 공원이 있고 아무튼 장점만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 거 하나 알려주면 이런데 호갱노노 이런 데 보시죠. 그죠? 아니면 아파트 가격 나와 있는 사이트 이런 데 보면 막 사람들이 글 남겨 놓잖아요. 보통 대부분 이제 객관적으로 글을 남기신 분들도 있는데 보통은 이래요. 우리 아파트는 이러한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한 줄 정도. 네. 그에 비해 이런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 정도. 왜? 자기 아파트는 내가 사는 곳은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를 하시느냐? 갈아타실 때 그냥 가치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그냥 진짜 옆으로 이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 보니까 우리 동네 나는 A 아파트에 사는데 옆에 B 아파트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지역은 내가 살고 있으니까 익숙하니까. 그래서 그냥 바로 옆에 조금 더 나은 아파트로 이사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혹은 투자하실 때도 바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다가 추가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이제 굉장히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왜? 아니 그렇게 판단을 할 거면 다 살아봐야죠. 그렇잖아요. 여기저기 다 살아봐야 그게 올바른 판단이죠. 나는 여기만 살았으니까 여기만 알고 있는데 그게 최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 좀 이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꼭 어느 동네가 우리 동네에 비해서 모자라다고 해서 그 동네가 가치가 낮은 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 강남 가지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우리가 또 투자 금의 제약이라는 게 있으니까 항상 좀 개방적인 마인드로 내가 잘 모르는 동네라 하더라도 좀 오픈 마인드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데, 하도 요즘에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뭐 이제 공포를 조성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렇게 세미나를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래서 현실을 이렇게 제대로 바라보고 우리가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그럼 오늘 저는 세미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